전후 국가자본주의 경향과 1950년대 동유럽 노동운동. 자본주의 역사는 큰 맥락에서 보면 자본의 국가화 경향과 자본의 국제화 경향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온 역사입니다. 두 경향 가운데 일정 시기 국면마다 상대적 우위는 있었으나 크게 보면 두 경향이 동시에 발전해 왔는데요. 오늘은 전후 제3세계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보인 자본의 국가화 경향을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기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잊혀진 동유럽 노동자 운동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후 세계체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자본주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사회주의가 있었다고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맞섰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채널의 앞선 영상들에서 밝혀왔듯이 이러한 주장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 체제는 마르크스가 꿈꾼 노동자 해방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자본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또 다른 착취 체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가자본주의라 부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체제 아래에서 노동자의 국가를 자처하던 그 나라들에서 진짜 노동자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1953년 동독에서 1956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그들은 자기 이름을 팔아 자기를 지배하던 국가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살릴 것은 바로 그 잊혀진 반란의 기억들입니다. 일부 러시아 모델은 왜 그토록 매력적이었나? 먼저 시대의 흐름부터 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였다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 이집트, 인도네시아,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 이 신생 독립국들 앞에는 벅찬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 서구를 따라잡을 것인가? 그런데 식민지였다가 새로 독립한 나라들 중에는 러시아식 경제 조직의 매력을 느낀 나라가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생 독립국들은 식민 통치 아래서 대부분 경기 침체나 심지어는 경제 퇴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국은 식민지를 발전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수탈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그 참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인도에서는 국민 1인당 식량 공급량이 400년 전에 악바르 황제 시대에 견져볼 때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인도 민중의 밥그릇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을 전파한다던 대영 제국이 남긴 실제 성적표였습니다. 이런 처지의 나라들에게 러시아는 놀라운 본보기로 보였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 경제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 뿐더러 서구 자본주의를 주기적으로 괴롭히던 경기 하강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10년마다 공황에 빠져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지만 러시아는 그런 위기 없이 쭉쭉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이후로 스탈린과 그 후계자들인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시대의 러시아에서는 제대로 돌아간 게 하나도 없다는 식의 주장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은 스탈린이 취한 조치들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는 3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습니다. 예외라면 아마 일본 정도였을 것입니다. 1928년만 해도 러시아는 단연코 후진 농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냉전 기간 동안 군비 경쟁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리고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와 인간 유리 가가린을 미국보다 먼저 우주로 쏘아보낼 만한 능력을 갖춘 어엿한 산업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러시아식 체제에 훨씬 더 적대적이던 사람들조차 당시에는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훗날 영국 노동당 정부의 총리가 되는 해럴드 윌슨은 1953년에 러시아에 괄목할 만한 생산량과 생산력 증대에 관해 거리낌 없이 거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동유럽 경제사연구가 말해주듯이 중앙계획이 도입되고서 첫 20년 동안
즉 1950년부터 1970년까지 그 지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양차 대전 사이의 경기가 가장 좋았던 해들 1925년부터 1929년까지의 최고치보다도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성장하는 체제가 사회주의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경제가 빨리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노동자의 해방일까요? 우리의 대답은 노입니다. 이는 붕괴된 소련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산물은 넘쳐나는데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사회주의는 생산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산을 둘러싼 인간들 사이의 관계, 즉 생산관계를 더욱 중요시합니다. 2부 사회주의라는 잘못된 이름. 러시아에서 스탈린주의는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그것은 고립과 1917년 혁명의 목조르기를 밑거름 삼아 성장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본래 노동자평의회, 곧 소비에트가 권력을 쥔 진정한 노동자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방 열강의 포위와 내전, 그리고 유럽 혁명의 실패 속에서 그 혁명은 고립되었고 노동자 민주주의는 서서히 목 졸려 죽어갔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스탈린의 관료 집단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혁명의 언어를 계속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쥐어짜 산업을 건설하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사정이 또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스탈린주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전후 위로부터 강제로 이식됐습니다. 붉은 군대가 진주한 자리에 소련식 체제가 이식된 것입니다. 유고슬라비아는 예외였는데 그곳에서는 독일군을 몰아낸 저항군의 지휘관들이 스스로 스탈린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 체제가 오로지 탄압만으로 유지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스탈린주의가 초창기에 기세를 떨쳤고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탄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산업을 건설할 수단들을 제공함으로써 스탈린주의는 광범한 중간계급에게 소중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스탈린주의는 두려움만큼이나 열망도 부추겼습니다. 또한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숙련된 공업 노동자들은 관리자가 될 기회를 잡았고 농민들은 단조로운 농촌 생활에서 벗어나 훨씬 다채로운 도시 생활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굶주리던 나라에서 이것은 실로 매혹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도시화하고 산업화하고 대중을 교육할 가능성을 감지한 전 세계 비공업국에 교육받은 중간 계급들은 스탈린주의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산업이 성장할수록 그들이 차지할 보수 좋은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발 국가가 어떻게 이미 저 앞서 달리는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작은 기업이 성장해서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게 되기를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소기업들이야말로 업계에서 가장 먼저 퇴출될 테니까요. 규모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국가가 나서서 소기업들을 통합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소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막도 쳐야 했는데 그 역시 국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플러스 자본 즉 국가자본주의, 흔히 사회주의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바로 그것이 해법인 듯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를 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생산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지 국가 관료가 노동자를 대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국가가 산업화를 주도한 일은 러시아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본과 짜르체제 러시아에서 국가가 대규모 산업화 과정을 주도한 바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기에는 선진국들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930년대 말의 나치 독일에서는 국가가 통제하는 산업의 규모가 엄청나서 심지어 경제학자 힐퍼딩이 자본주의가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대체됐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나치 정권은 4개년 계획을 통해
군수 산업을 직접 지휘했고 노동력 배치까지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사기업의 소유권은 형식상 유지됐지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는 국가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부터 1944년까지는 서방에서 으뜸가는 자유시장 국가라 하는 미국에서조차 국가가 대다수의 공장을 세우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통제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 정부는 사실상 명령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전시생산위원회라는 기구가 자동차 공장에 더 이상 자동차를 만들지 말고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가격을 통제하고 배급제를 시행하고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철강과 고무를 배분할지를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자유시장의 본 고장이라는 미국조차 필요할 때는 망설임 없이 국가자본주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영국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업 발전을 지방에서 통제할 힘이 약한 곳일수록 이 국가자본주의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1930년대 포퓰리스트 대통령 바르가스 치아의 브라질에서 그리고 1940년대와 1950년대 초 독재자 페론 치아의 아르헨티나에서 국가가 중심이 돼 자본을 재조직하고 산업화를 추진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 중국,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알제리 등은 예외 없이 강력한 국유 부문과 장기적 계획으로 국가 경제를 조직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이 경향은 자칭 사회주의 나라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공을 내세운 나라들도 똑같았습니다. 국민당 시절의 중국에서도 산업이 꽤 국유화됐고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쫓겨난 뒤에는 그곳에서도 같은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한. 1961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장군은 국가계획과 산업통제야말로 당시로서는 더 발전해 있던 북한을 따라잡을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내건 남한의 개발 독재조차 그 경제 운영의 골격은 사실상 러시아 모델과 닮은 국가주도 자본주의였던 것입니다. 냉전의 이쪽과 저쪽, 겉으로는 원수처럼 갈라섰지만 후발 자본 축적의 방법에서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3부 성장의 그늘, 그리고 환상의 끝. 이 모든 계획과 성장의 이면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스탈린주의 계획에 따른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 노동자들은 산업혁명 시기에 서구 노동자들이 그랬듯이 끔찍한 노동 환경을 견뎌야 했습니다. 낮은 임금, 살인적인 노동 강도, 형편없는 식량. 100년 전 맨체스터의 방직 공장에서 벌어졌던 일이 이번에는 노동자의 나라라는 이름 아래 되풀이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그 성장하는 산업과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는 노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한때 노동자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노동자 출신이 관리자가 되어 옛 동료를 쥐어짜는 자리에 앉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계급은 출신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가 결정합니다. 생산을 지배하고 잉여를 챙기는 자리에 앉으면 그가 붉은 깃발을 들고 있든 성조기를 들고 있든 그는 지배 계급인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국가자본주의가 효과적인 듯 했습니다. 인도와 이집트는 1960년대 말에도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압도적인 농업국가였지만 그래도 그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졌고 현대 세계에 훨씬 더 발을 들여놓은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곳 통치자들은 중간 계급의 신뢰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정권도 안정됐습니다. 중국, 인도, 이집트처럼 농민들에게 이롭도록 대농장을 분할하는 토지개혁이 수반된 곳에서는 통치자들이 농촌에서도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 개혁이라는 게 통상 빈농이나 땅 없는 노동자들보다는 중농과 부농에게 더 이로운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환상이란 오래 못 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후발국들이 이제 막 이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정작 그 모델의 원조인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이미 그 한계를 알리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조짐은 통계표의 숫자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동자들의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4부 스탈린의 죽음 그리고 균열. 스탈린은 사반세기 동안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1953년에 사망했습니다. 때때로 지배자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주변 인물들로 하여금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데 스탈린이 죽었을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스탈린의 부하들은 수면 밑에 어마어마한 불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 중 한 명이 스탈린이 남긴 국가 테러 기관을 접수해 나머지 동료들을 상대로 그것을 사용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탈린의 장례식이 끝나기 가무섭게 제안된 개혁을 실행하는 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자에 가까웠던 경찰부장 베리아는 지도부 회의에 참석했다가 총을 든 요원들에게 끌려가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자칭 노동자 국가라는 최고 지도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궁정 암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던 1956년 2월 공산당 총서기 흐루시초프는 지도권 장악 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당 활동가들에게 천기를 누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0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이 수천 명을 살해했고 수백만 명의 소수민족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더 심하게는 1941년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스탈린이 무능하고 겁쟁이 같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려 했지만 스탈린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도록 교육받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새로운 진실들이 준 충격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제까지 살아있는 신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학살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폭로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 대중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5부 최초의 반란, 동독의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보르쿠타 광부들. 최초의 반란은 스탈린 사망 직후인 1953년 6월 동독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베를린의 거대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들이 똑같은 임금으로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방침을 듣고는 일손을 놓고 작업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더 일하라면서 돈은 그대로라니. 그들이 도시 중심가를 행진하기 시작하자 수만 명의 인파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동독의 모든 주요 산업지구가 동맹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시위대가 감옥으로 난입하고 경찰서와 공산당 사무실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군대가 투입되고 나서야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이 장면을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1918년과 1919년에도 독일에서 거듭거듭 나타났던 전형적인 자생적 노동자 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란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 정권에 맞서서 일어났습니다. 노동자의 나라라면서 그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나라에 맞서 파업을 한 것입니다. 더 뭉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파업한 노동자들은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가장 좌파에 속했던 노동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동베를린에서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공산당에서 축출된 사람들의 약 68%는 히틀러가 권좌에 오르기 전부터 당원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 혁명을 위한 투쟁에 청춘을 바친 나이든 투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반란은 배신이 아니라 지난날의 투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탈린주의 관료에 맞서 자신들이 젊은 날 품었던 그 노동자 혁명의 이상을 다시 꺼내 든 것입니다. 동독 반란 직후에는 다름 아닌 러시아 본토의 북부 보르쿠타에 있는 대형 강제 수용소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얼어붙은 북극권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광부로 일하던 죄수들 25만 명이 파업한 것입니다. 정부는 무장병력을 동원해 광부들을 포위한 다음 협상을 제안했고 광부들이 대표들을 선출하자 그 대표들을 총살해 도합 250명을 죽였습니다.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광부들의 행동은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폭발적일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줬고
정권은 그 다음 2해에 걸쳐 수용소 인원의 90%를 석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 노예 노동이 임금 노동으로 대체됐듯이 러시아에서도 이제 강제 수용소식 착취가 낡은 방식이 된 것입니다. 초기에 원시적 자본 축적에 적합했던 야만적 착취 형태가 산업화된 경제에 더 적합한 착취 형태, 즉 공장의 임금 노동으로 대체된 것이었습니다. 수용소를 비운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본 축적 단계의 전환이었습니다. 6부 폴란드의 10월. 그러나 진정한 반란의 잠재력이 드러난 것은 1956년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비난한 직후의 몇 개월 동안이었습니다. 먼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도시 포즈난에서 일어난 파업이 거의 봉기에 가까운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폴란드 정권은 이 운동이 다른 도시로 확산되기 전에 가까스로 그것을 진압했지만 그 충격파는 폴란드의 사회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1월과 12월이 되자 정권의 꼭대기에 있는 경쟁 분파들이 통제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면서 폴란드에는 혁명 전야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검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고 노동자들은 자주적인 위원회들을 선출해 힘을 써서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수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밑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국면에서 1940년대 후반에 투옥됐던 당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인 고무우카가 공직에 복귀하자 사람들은 10월의 봄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무우카는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러시아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폴란드는 소련의 직접 개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는 가톨릭 교회와 미국의 선전 방송인 자유유럽 라디오에 신세를 졌습니다. 이 대목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스탈린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도부의 손에서 어떻게 굴절되고 다른 세력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사건은 곧이어 헝가리에서 일어날 위대한 혁명의 도화선 구실을 했습니다. 7부 1956년 헝가리 혁명과 되살아난 노동자평의회. 이제 이 이야기의 심장, 헝가리 혁명입니다. 학생들의 시위대가 부다페스트를 관통하면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얻었습니다. 시위대의 일부는 거대한 스탈린 동상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거대한 청동상이 군중의 손에 쓰러지는 장면, 그것은 한 시대의 우상이 무너지는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향했다가 방송국 내에 있던 비밀 경찰 요원들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 안의 스포츠 클럽에서 총을 들고 나왔고 한 병영의 병사들까지 시위대 편으로 끌어들여 곧 도시 전체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무장한 민중이 수도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헝가리의 모든 도시에서 비슷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각 지역의 실제 권력이 공장평의회와 혁명위원회들로 넘어간 것입니다. 낡은 국가기구가 마비된 자리를 노동자들이 스스로 뽑은 평의회가 채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1917년 러시아의 소비에트가 되살아난 것과 같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대표를 뽑아 스스로 도시를 운영하는 것.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자 권력의 맹아가 스탈린주의의 심장부 바로 옆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당시 영국 공산당 기관지 데일리 워커에서 헝가리로 파견된 기자 피터 프라이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1905년과 1917년 2월에 러시아 혁명기에 탄생한 노동자, 농민, 병사위원회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것들은 봉기를 조직하는 기구, 즉 공장, 대학, 광산, 군부대 등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모임인 동시에 무장한 인민이 신뢰하는 인민의 자치 기구이기도 했다. 공산당 기관지의 기자조차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반혁명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 혁명이라고요. 그러나 지배 세력은 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고무우카가 그랬듯이 헝가리 정권의 한 분파도
과거에 추방당했던 공산당원인 너지임레를 연립정부의 지도자로 내세움으로써 운동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이미 그들의 손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바로 서방의 제국주의자들인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스에즈 운하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 이집트를 공격하던 바로 그날에 러시아 탱크들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쳐들어와 주요 건물들을 장악했습니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수에즈 운하를 되찾기 위해 이집트를 침공한 바로 그날에 소련 제국주의는 헝가리 진압을 같은 날 동시에 벌였던 것이죠. 서방 제국주의는 이집트를 짓밟고 소련 제국주의는 세간의 이목이 분산된 틈을 타 헝가리를 짓밟았습니다. 냉전의 두 집의 세력이 같은 날 각자의 방식으로 민중을 학살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두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무장한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천 명을 죽이고 도시의 일부분을 가로로 만들며 20만 명 이상을 국경 넘어 오스트리아로 도피하게 만든 뒤에야 저항을 분수했습니다. 총파업이 일어나 부다페스트를 2주일 넘게 마비시켰는데 그 기간에는 대부다페스트 중앙노동자평의회가 러시아의 꼭두각시 정권인 야노스 카다르 정권을 대신한 사실상의 대한정부였습니다. 탱크가 도시를 점령한 뒤에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평의회를 통해 2주간 진짜 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노동자평의회들도 분쇄됐고 그 지도자들은 여러 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50명이 처형당했으며 그 가운데 4분의 3은 20살 전후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20살의 전후의 청년 노동자들. 이들 노동자 대표들과 투사들은 소련 제국주의에 맞서 헝가리 노동자 권익을 위해 싸우다 그렇게 산화해 갔습니다. 노동자의 나라를 자처한 정권이 노동자를 위해 싸운 20살 청년들을 교수대에 매단 것입니다. 임레 너지를 비롯해 그의 단명한 정부에 참여했던 다른 4명도 함께 처형됐습니다. 8부,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나? 헝가리 혁명에 관한 공산당의 공식 설명은 그것이 서방의 첩자들이 기획한 친자본주의적 탈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냉전시대 서방의 가장 흔해 빠진 설명도 이와 무척 비슷했습니다. 즉, 혁명의 목적이 단지 서방 자본주의를 본뜬 자유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과 서, 서로 원수라던 양쪽이 이 혁명을 설명하는 데서는 이상하게도 손발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양쪽 모두에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 대다수의 시야는 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자유의 이름으로 헝가리를 지배했던 전쟁 전의 독재 정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과는 뭔가 다른 체제, 노동자평의회들이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원했습니다. 사태의 진행이 워낙 빨랐던 탓에 그 체제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여유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1956년 헝가리에서 쓰이고 그 뒤에 출판된 여러 문서들이 오늘날 헝가리 혁명의 진실을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진행된 최근의 믿을 만한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요구들은 주로 공장, 노동자 평의회의 선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노동자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성과급과 부당한 작업할당제와 저임금과 지극히 낮은 수준의 사회적 성취, 그리고 형편없는 식량 공급에 관한 자세한 기록들이 실려 있다. 가장 열성적인 혁명 투사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을 뿐 아니라 더 인간적인 삶의 방식과 노동 조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위해 싸웠다. 그런 경제 질서에서는 생산자, 즉 노동자와 기술자와 여타 직원들이 공업과 광업과 운송 등의 분야에서 의사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다. 다양한 직종의 대표들이 한결같이 우리는 대지주, 공장주, 은행가의 지배를 되살리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라고요. 이처럼 그들은 자본가의 지배로 돌아가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지주와 공장주와 은행가의 복귀에 명백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 곧 그들이 진정한 사회주의라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에 대한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집단적 통제, 즉 노동자 자주 관리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정리해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든 서방의 제3세계 나라들이든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의 경제조직 형태는 대부분 국가자본주의였습니다. 그동안 교과서와 대부분의 책들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배워온 전후 중국,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북한, 쿠바, 베트남 등의 국가들을 사회주의로 보는 세계사인식은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려고 한다면 사회주의를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소유 형태나 정치 형태로 규정하는 스탈린주의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하고 그들이 해왔던 언사가 아니라 그들의 실천, 즉 역사적 행위를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1950년대 동유럽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 대중들의 투쟁의 의미를 노동계급의 시각에서 되살려내야 합니다. 특히 헝가리 혁명은 냉전의 양쪽 진영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모두 위협했습니다.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와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소련이 이미 오래전에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로자 룩셈부르크의 전통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줬습니다. 소련은 사회주의의 조국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이름을 도둑질한 국가자본주의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스탈린주의적 전제주의에서는 어떠한 변혁 시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맞서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런 비관주의는 한때 극좌파였던 수많은 지식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혁명은 그런 정권이 얼마나 쉽게 붕괴할 수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진정한 해방을 대변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헝가리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다면 스탈린주의적 국가자본주의의 모국인 러시아에서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지배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의 지배자들은 서둘러 혁명의 기억을 지우려 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일어난 일을 반혁명 이외의 단어로 언급하는 것은 사반세기 이상 금지됐습니다. 1986년만 해도 학생들이 거리에서 헝가리 혁명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에게 무력으로 해산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방에서도 헝가리 혁명은 얼마 안 가서 잊혔습니다. 이미 1970년대 초에 서방 언론은 학살자 카다르를 자유주의 개혁가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망증 덕분에 양측 모두 소련의 획일적 체제가 파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968년에 다시 한번 파열구가 열리자 양측 모두 허를 찔렸습니다. 오늘날 헝가리 혁명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1956년 부다페스트의 노동자평의회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남겼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권력을 쥐는 세상은 한낱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전후에 단 몇 주 동안이라도 이 땅 위에 존재했었다는 증거 말입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도둑맞은 시대에 진짜 사회주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역사,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